네, 시작했나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작품들 같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엘의 서재하고 검은 개나리죠. 사실 수정작을 두 편을 일단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작 올린 거를 일주일에 두 편 수월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혀 새로운 작품이니까 일주일에 두 편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간이 촉박하니까 우리 강의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루에 일주일에 두 편씩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파일을 통째로 다 올려놨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하세요. 발제 맡으신 분도 그렇고 또 감상하실 분들도 그렇고 지금 여러모로 각자 또 다른 일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좀 힘들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만나서 공부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기왕이면은 미리미리 좀 읽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작품이 엘의 서재입니다. 작품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제목에 영문 이니셜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일 위로 떴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 주인공 이름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형수기의 서재 그래서 그러면 히읗이니까 제일 뒤로 밀리겠죠. 그런데 영문 이니셜이다 보니까 제일 앞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자들 우리 수강생들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김상범님이 제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김상범님이야 뭐 워낙 부지런하게 하시니까 제일 첫 번째가 아니라 뭐 두 번째, 세 번째를 맡기셔도 올리는 거 제일 먼저 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김상범님이 발제 올린 거 보니까 그냥 감상문 수준에서 올리셨어. 발제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중간중간에 참 좋은 발제문들 우리가 봤잖아요. 줄거리를 요약하고 그다음에 그 줄거리는 흔히 얘기해서 전에 그 이령님 줄거리 쓴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이령님이 쓴 줄거리를 보세요. 항상 시간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표현된 게 아니라 소설 속에 표현된 거를 다 그걸 무시하고 소설 속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서사적인 형태로 즉 시간 순서대로 쭉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거리는 시간 순서대로 하더라도 발제를 맡으신 분은 구성면에서 꼭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나누지는 않더라도 어떤 이야기 이런 형식으로 소설이 짜여져 있다. 이 정도는 저기 발제를 맡으신 분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누가 여기서는 L이겠죠. L.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등장인물들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써주셔야 우리 감상하는 사람들이 보고 같이 토론할 적에도 일목요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거 구체적인 걸뭐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내 느낌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아니면 이 글을 쓰신 분한테 질문할 거라도 이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라든가 이렇게 그 의문을 제기해 주신 것이 발제를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할 형식이에요. 다시 얘기하는데 줄거리, 구성, 인물, 그다음에 시점, 그다음에 표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에 어느 분 거 제가 발제 형식이 참 좋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김상호 분이 그냥 평소에 감상문 쓰시듯이 그렇게 쓰셨어요. 이 엘의 서재라는 작품을 읽고 올리신 감상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제 시각이 둘로 나뉘어요. 어떤 분은 참 좋다. 아주
미흡한 걸 얘기하신 분하고 미흡한 것보다는 좋은 쪽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쪽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이야기가 막힘이 없죠. 네, 그냥 부드럽게 읽혀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문장의 힘이거든요. 그 문장 때문에 결국에는 수월하게 읽히고 그리고 이 글을 쓰신 분이 독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금방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목이 L의 서재가 맞는가. 그 다음에 꼭 제목에 L이라고 하는 영문 이니셜이 들어가야만 되는가. 그 다음에 제일 크게 이제 지적받은 부분이 시점이 뭔가 어색하다. 지금 쓰여진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L의 서재를 이야기하는데 누구 시선으로? 예, L이에요. L의 시선으로. 거기가 L의 시선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지만 결국 전지적 작가가 L에게 들어가 가지고 L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남편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L의 서재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L의 서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L의 어떤 삶의 어떤 일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일단 이거를 작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L이라는 거 하는 영문 이니셜이 뭔가 어딘가 어색하다는 거. 네. 전에 얘기했지만 영문 이니셜로 이제 사람 이름을 정할 적에 그 영문 이니셜에 속하는 꼭 L이라고 해가지고 꼭 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L이 아니라 그냥 누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L의 서재는 여기 우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발제 맡으신 분 이름 따가지고 상범의 서재 아니면 그 오늘 또 두 번째 발표 맡으세요. 현주의 서재, 미숙의 서재, 수영의 서재, 명옥의 서재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어느 이름이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L의 서재에서 영문 이니셜로 표기할 적에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이 작품의 경우에 굳이 이 영문 이니셜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김상훈님이 발제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먼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훈님 줄거리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감상문 볼까요? 감상문. 우리 김상훈은 항상 좋게 말씀하세요. 입지전적인 내용을 담담하게 풀어냈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입지전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공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수필 형식으로 그렸는데 그래요. 수필이에요. 수필. 아직 소설이 되질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소설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과 수필 형식의 글에서 뭔가 어울리지 않는 형식이 느껴져요. 그렇죠. 김상훈님이 이건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느낌의 수필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데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런 건 아니죠. 수필 형식으로 썼다고 해서 소설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담화식 수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필 속에 한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1인 시점으로 쓴 소설, 사소설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수필하고 비슷해요. 근데 수필의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필은 결국 자기 고백이잖아요. 수필은. 네? 그래서 뭐 수필이라는 단어가 쓰기가 좀 뭐한데 이 수필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붓 가는 대로 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 해가지고는 아무렇게나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필 안에도 형식이 있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의 어떤 그 규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전에 어디 가서 수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수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수필을 국어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붓 가는 대로 쓴 글. 그래서 뭐 그 작가 전문가가 따로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수필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데 수필은 그야말로 전문가의 글이에요. 수필은 왜 그러냐면은 언제 이제 수필만 따로 이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필은 우리가 흔히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북가는 대로 쓴 거 그러면서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문학을 분류할 적에 수필하고 생활글하고 따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글을 수필의 본령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아닙니다. 수필의 본령은 기억하세요. 논문이에요, 논문. 우리가 흔히 수필을 영어로 쓸 적에 에세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세이라고 그러는데 이 에세이라는 단어의 뜻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이거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 책 이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요. 에세이 온 맨 그러면 인간론이에요. 논이에요. 논에 해당하는 게 이 에세이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본령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수필 그러면 떠오르는 이런 글들이 있죠. 그럼 그 수필이 아니고 그냥 생활글이에요. 생활글. 그러니까 생활글하고 이 수필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국어 교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또 수필이라는 갈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왜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 글을 읽으면서 수필처럼 느꼈다는 건 뭐냐면은 요 에세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글로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필의 종류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들어가는 게 이런 게 들어가는 담화식 수필이라는 게 있어요. 담화가 들어간다. 이 담화가 뭐예요? 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적에 그 1인칭 시점으로 쓰는 경우에 대부분 흔히 지난번에 사소설도 얘기했는데 1인칭 시점으로 쓸 경우에 대부분의 소설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썼다고 해서 소설이 되지 않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도 LA 서재 이 작품도 차라리 아예 그냥 수필 형식이면 되겠어요. 어떤 수필? 담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 담화식 수필을 쓰게 되면은 그 안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게 읽어요. 그런데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런데다가 또 제목은 또 LA 서재인데 또 영어 L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요. 좀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지금 여기서 전지적 작가 시점과 수필 형식이 그래서 뭔가 어울리지 않는 형식을 느꼈다고 하는데 김상훈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수필 중에서 어떤 수필? 담화식 수필인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 아예 그냥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1인칭 화자가 나오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계속. 그 다음에 나이를 먹고 시작하는 공부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공부방에 대한 글로만 비춰서 좀 단조로운 느낌을 받았고 남편이 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기가 친구 안에 약물 중독이라는 내용도 개연성이 부족해 보인다. 이 작품을 쓰신 분의 이게 실제 경험담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작품 쓰신 분의 실제 남편이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글에 표현된 것만으로는 김상호 법님의 지적이 맞아요. 뭔가 개연성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공부방에 대한 글로만 비춰서 좀 단조롭다. 공부방에 대한
글로만 비춰줘서 단조롭다. 이건 김상분이 뭐 저 다른 생각, 저하고는 다른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저 결혼해서 애 낳고 애 둘일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서재가 마련되고 첫 장면이 서재 막 이렇게 막 방 정리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서재와 관련된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서재와 관련된 걸 쓰다 보니까 내가 왜 서재를 필요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왜 공부를 하게 됐는가,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던가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뭐 한식조리사도 있고 방송통신대 들어간 거 얘기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걸 단조롭다고 그런다. 단조롭진 않죠. 오히려 복잡하긴 해도 단조로운 건 없어요. 왜 이렇게 단조롭다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남편이 애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기, 이거는 뭔가 좀 이거를 아내를 이해하려는 동기로 이제 그렇게 저 소설 속에 묘사 표현된 걸로 김사모님은 생각하신 모양인데 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아내가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격증도 따고 뭐. 한식 조리사부터 시작해서 자격증 몇 개 땄잖아요. 그리고 서재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누구야 저 남편은 이해를 못하다가 이게 여자가 너무 극성 맞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친구의 아내가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있는 걸 보고 자기 아내는 뭔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더라는 거죠.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꼭 여기서처럼 이렇게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내가 남편이 꼭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서 저 친구한테 의사 동료한테 뭐 물어보고 뭐 그래야만 되는가? 그건 아닌데, 아닐 텐데. 그지?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말을 썼어요. 어느덧 한 작가의 글을 세 번째 읽는 셈이어서 내용과 문체를 보면 어느 글을 쓴 분인지 알 듯도 한데 전에 쓴 글이 어떤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초고 읽었고 수정작 읽었고 신작 읽었어요. 물론 세 편을 읽었는데 세 편을 읽으면서 초고하고 수정작을 읽었으니까 이번에 수정작 이것을 LA 서재가 이거 누가 썼을까를 이제 연결을 하기가 힘들다는 건데 김상훈님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작품을 쓴다고 해서 한 작가가 작품을 쓴다고 해서 전부 다 비슷하진 않거든요. 때로는 이런 작품이 나오고 때로는 뭐 이런 작품이 나오고 또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근데 문장만 보면은 글은 작가의 얼굴이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잘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주제의식이라든가 표현력 이런 거는 좀 달라지는데 문장 20년, 30년 전에 내가 쓴 글인데 누가 그 글을 읽으면은 그 글을 읽는 걸 들어보고 저거 내가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져요. 작가는 우리들 저 지문 있잖아요. 지문 있고 또 소리 연구하는 사람 우리들 목소리에도 지문 비슷한 성문이 있대요. 성문. 그 지문이나 성문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문장에도 무늬가 있어요. 그 작가만의 고유한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몇 번 읽어보면은 금방 표가 나요. 저거 있습니다. 홍명희의 임꺽정이라는 소설 아시죠? 홍명희의 임꺽정을 읽다 보면은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문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출판되어 있는 홍명희의 임꺽정 보면은 10권까지인가 그렇죠? 어떤 건 9권까지 되는데 그 9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문장이 좀 이상해요.
홍명희의 임꺽정을 쓴 홍명희가 완성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부분 다른 사람이 썼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딱 표가 나요. 비슷하게 노력을 했겠지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문장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앞에 처음에 초고, 그 다음에 수정답 어떤 거였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발코니하고 베란다의 차이점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발코니, 건축법 시행령에는 발코니 이렇다, 발코니는 뭐고 베란다는 어떻다. 여러분들 발코니하고 베란다 정확하게 알고 쓰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우진님도 이제 내용이 비슷하게 돼요. 자전소설의 느낌 물씬 묻어나는 내용이다. 솔직히 문학적인 재미와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전적인 내용인데 그 자전적인 내용에 재미와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 생각에 이우진님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우진님이 젊으신 것 같아요. 젊은 것 같아요. 김상범님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이 작품을 읽고 이해를 하는 거죠.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우진님이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젊으신 분, 젊은 감각이니까 이 글을 읽고 문학적인 재미와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꼭 뭐 결혼을 안 한 처녀나 총각이라고 해서 이 작품에 꼭 읽고 감동을 받아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여기서 재미와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상황을, 그러니까 가정주부로서 하는, 저 뒤에 다른 분 감상 보세요. 100번 공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읽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우진님의 이 솔직히 문학적인 재미와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우진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작가는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왜 이랬을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우진님이 또 지적을 해놔요. 왜 그런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 만큼 남편보다는 이름을 칭하는 게 나을 듯하다. 이름을 얘기하는 게 낫죠. 그리고 L의 1인칭 시점 이야기 전개에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어쨌거나 이 시점이 잘못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시점을 바꾸라고 그랬나? 시점을 바꿔도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색하죠. 그래서 L의 1인칭 시점이 이야기 전개에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지금 우진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네. 그다음 또 어느 분인가? 예, 윤명훈님. 제가 이야기하려고 생각했던 거는 윤명훈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써주셨어요. 일단 문장 좋죠? 문장의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해요. 똑순이 L의 자전적 수필 같은 잔잔한 글이다. 1인칭 시점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써서 어쩐지 어색하다. 책을 좋아하는 주인공이 자기만의 공간을 얻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고심하는 심리적 묘사가 별로 없어요. 자기만의 그 공간을 얻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어떻게 고민하는 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공동 소재를 유지하려는 엄마와 아들들의 갈등, 거기에 아들들에게 가세하는 남편도 좀 더 리얼한 장면 연출로 보여주면 어떨까? 거의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가 다 설명을 해버려요. 이게 만약에 1인칭적으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거 시점만 바꿀 게 아니라 그런 장면들이 보여주기가 돼야 돼요.
1인칭 화자가 그냥 다 얘기해버리는 것보다 나는 이래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학부모 회의에 갔더니 전부 다 대졸인데 나만 고졸이었다. 거기에서 어떤 심각한 자괴감을 느껴가지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공부해야지. 그래서 방송대에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뭐저 누구 뭐 유치원 친구 누구 엄마 뭐 얘기를 듣고서는 한식 조리사 사겠다고 그것을 계기로 자격증도 여러 개 땄다. 그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화자가 다 얘기해버리면 무슨 재미예요 그게. 화자가 다 설명해버리면 독자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지금 윤명호님이 얘기한 건데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 윤명호님 장면 연출이라고 하는데 이 장면 연출이 뭐냐면 결국에 보여주기를 해라는 거죠. 말로 다 할 게 아니라 서재를 얻어서 기뻐하는 마음을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인공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엘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서재를 갖게 돼서 이제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독자는 공감하기가 안 돼요. 아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요. 독자도 같이 야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왜? 다 얘기해버렸잖아. 엘이 자기만의 서재가 생겨서 행복해하는 심리 묘사가 밋밋하게 읽혀서 서재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 정도밖에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 말해버렸는데 뭐. 오히려 고민은 남편이 더 많이 하고 문제도 남편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낀 거죠. 유명훈님의 지적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령님 뭐라고 이령님 뭐 이제 좋게 얘기하셔놓고 뭐 사소한 지적이죠. 그리고 엘의 서재가 소설인지 또 소설이 아닌지 잘 모르겠다. 나 또한 소설 공부하는 처지에서 꼭 집어서 말하기 그러다. 예, 소설이 되려고 그러다가 되려고 막 그러다가 거기서 딱 멈췄어요. 왜? 제목 잘못됐죠. 시점 잘못됐죠. 이름 잘못됐죠. 그리고 전부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차라리 이 담화식 수필로 써버리세요. 1인칭으로. 아 나는 수필을 쓴다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식으로 쭉 풀어내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보여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설로 돼요. 소설로 만들기 아주 수월한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묘사되어 있는 서술되어 있는 것만을 놓고 얘기한다면은 차라리 서재가 아니라 그냥 뭐 어떤 꿈을 찾아서 이런 게 더 나아요. 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면 뭐 도전이란 제목도 좋고 그러니까 꼭 서재만 국한시켜서 할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 비록 학부형 회의에 가서 자기 자신만 고졸이다는 것에 어떤 그 자괴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야 그래 나도 공부해야지. 그러면 남편이 도와주죠. 저기 우리 여성분들 혹시 대학 안 나온 거 혹시 컴플렉스 가지고 있으면은 하세요. 나이 상관없어요. 광동대학 가도 되고 뭐 요즘 사이버 대학도 있잖아요. 하세요. 아내가 대학에서 대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할 적에 우리나라 남편들은 그거 안 도와주는 남편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접해본 나이 많은 학생들 대학에 강의 나가면은 나이 많은 학생들 많거든요. 어떨 때는 저보다 나이 많은 여학생이 들어와 있어요. 아주머니가. 도전하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 얻을 겁니다. 엘의 서재가 소설인지 또 소설이 아닌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죠. 네. 아직 소설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서미숙님은 항상 이 감상 쓰면서 깔끔하게 해주시는데 1번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만 써주셨는데 1번 전지적 작가 시점
시점을 지적한 것인지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지적 작가 시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용은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우진님하고 전혀 달라요. 공감 100배였다. 왜? 아마 서미숙님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야. 엄마 알이라고 했어요. 어떤 과정으로 자신이 지내왔는지 다 열어보이면서 이해받고 싶어하고 공감대를 얻고 싶어하는 글처럼 느껴진 거예요. L의 서재가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야. 나도 이런 이와 비슷한 욕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중요한 거는 서미숙님이 지적을 참 잘했어요. 구구절절한 십수년의 이야기도 좋지만 그 안에 첫째, 진짜 공부에 몰입하게 된 계기 요게 나와야 된다. 그죠? 둘째, 공부를 하면서 하던 공부를 접어야 하나 싶을 정도의 고비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네, 두 개. 그 다음 세 번째, 작지만 자신만의 서재를 갖게 된 현재의 소소한 만족감. 이게 세 가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큼은 좀 더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심리 묘사가 드러나줘야 글이 맛깔스러워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이 작품이 그래도 소설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으면서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읽으면서 신경이 쓰였던 부분 뭐예요? 한 문단으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두 문단으로 나뉘거나 잦은 들여쓰기가 나타난 것 같다고. 이게 맞아요. 읽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 단락을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그 다음에 문장을 읽다가 주체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알 수가 없어서 다시 읽은 부분들이 많다. 남편의 입장일 수도 L의 입장일 수도 있을 만한 문장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지적 작가의 허점이에요. 전지적 작가로 쓰다 보면은 전지적 작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지가 뭐예요? 전지. 이거 꼭 한자로 안 써도 되는데 전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가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이 사람 입장, 즉 L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남편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작가는 못 느꼈는데 독자는 읽으면서 하면서 이게 이 말이 L을 얘기하는 거야? 남편을 얘기하는 거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된다. 그래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딱 얘기했어요. L은 주인공이니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L이라는 것보다도 일단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문장의 시작마다 나이나 시기가 꼭 나오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읽어보세요. 애가 몇 살 때, 몇 살 때, 몇 살 때.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좀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나? 좀 연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송수영님. 자전적 이야기로 보여 진정성이 많이 느꼈다. 예, 이렇게 또 좋게 얘기하시세요. 그 다음에 불필요해 보이는 한식 조리사 따는 과정 생략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 송수영님은 서재라는 것에 딱 중심을 잡고 서재와 관련된 이야기에는 다 빼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의 원인이 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나타내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왜?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죠? 그 남편이 어렸을 때 뭐 이런 게 경험 이런 게 나오면 아내를 이해하는데 그것이 어떤 척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이 있으면 개연성이 있게 되죠. 서술 방식은 소설에 가깝지만 내용상으로는 L의 숙이다. 첫 문단이 가장 소설다운 문에 맞습니다. 이게. 첫 문단이고 이게 방 정리하는 거 있죠? 뭐 대화 나누면서 남편하고 거기만 소설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혼자서 다 얘기한 거야. 수필이 되어버렸어요. 나머지는 다 수필이에요. 첫 문단만 소설의 문장이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굳이 이니셜을 쓴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주요 사건만 간추리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서재라는 것에 딱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서재와 관련된 건 다 빼라. 그 다음에 지금 수필이다. 천문단만 소설이고 전부 다 수필이다. 이게 소설식으로 다 바꿔라. 즉 개연성을 넣어가지고 이게 필연성이죠. 그런 걸 넣어가지고 다시 만들어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예요? 이게 저 이름도 다 영문인처 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서재라는 것에 이제 딱 맞추니까 그래. 저는 서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삶의 그냥 도전, 노력 뭐 그런 걸로 생각하니까 꼭 뭐 어떤 걸 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아예 그냥 바꿔버리고 싶으니까 저는 서재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서재만 얘기하다 보면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보이죠. 이대호님 설정 기간이 너무 길다. 설정 기간이 좀 길어요. 이렇게 애가 뭐 몇 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나중에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제대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야기 그거를 뭐 다 단계별로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정 기간이 너무 길다. 짧게 강하게 묘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정확하게 이대호님도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결국 저는 이 작품을 아까운 게 뭐냐면은 문장이나 뭐 이렇게 서술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면은 참 숙달된 분이라까 충분히 소설을 잘 쓰실 수 있을 분인데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잘못됐어요. 이게 아예 3인칭 관타자였다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정확하게 그냥 묘사, 그다음 보여주기, 말하기가 아니라 보여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놓고 거의 한 뭐 60, 70%는 전부 다 말하기예요. 말하기는 결국 1인칭 시점에서 아니면 작가 관찰자 시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1인칭 화자가 아니고 전지적 작가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고 전부 말만 해버리니까 다 설명을 해버리니까 독자들의 상상할 그런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소설이 되려다가 안 됐어, 안 돼버렸어. 이 수필의 경우에 이거 정확히 담화식으로 쓰면은 이것도 참 좋아요. 1인칭 소설들 보세요. 거의가 다 수필이라고 읽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필로 읽혔다, 담화식 수필이다, 이렇게 독자가 느꼈다. 그게 절대 단점이 아닙니다. 소설도 그렇게 읽힐 수 있어요. 그렇게 읽히면서 소설로서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검은 개나리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